역사책에서 팩트만으로 전설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적진에 뛰어들어 적장의 목을 베고 단 10명만 이끌고 수만여 여진족의 포위망을 정면 돌파했으며 성벽을 맨몸으로 기어올라 추장 10명을 순식간에 처단한 인물이죠. 그 기세에 눌린 왕이 왕위를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직접 써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건 중국 무협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려사라는 정사에 낱낱이 기록된 실화거든요. 척준경, 과장 하나 없이 기록이 증명하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무서운 사나이. 지금부터 그 전설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황해도 곡산, 지금으로 치면 북한 땅에 해당하는 이 작은 고을에서 척준경은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향리, 그러니까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하급관리 가문이었는데요. 먹고 살기 빠듯한 수준이었죠. 당시 향리 집안에서 출세하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과해 중앙관직에 진출하는 것. 그런데 척준경은 공부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책상 앞에 앉아있을 체질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신 그는 온 동네를 쏘다니며 싸움판에 끼어들었습니다. 뒷골목 무례배들과 어울리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타고난 무예 감각을 갈고 닦았죠. 가업을 이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집안 어른들 입장에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자식이었겠지만 돌이켜보면 이게 역사의 시작이었던 거죠. 갈 곳 없어진 척준경은 결국 고향을 떠납니다. 이 고을 저 고을 떠돌다 경주에서 한 왕족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훗날 고려 15대 임금이 되는 숙종이었거든요. 지방을 전전하던 왕족과 뒷골목을 주름잡던 싸움꾼, 이 둘의 만남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숙종이 왕위에 오르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왕은 자신의 어렵던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을 잊지 않았거든요. 척준경은 궁중 행정을 담당하는 추밀원의 말단 자리를 받습니다. 뒷골목 건달이 하루아침에 중앙관리가 된 겁니다. 능력도 배경도 아닌 오직 인연 하나로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된 순간이었죠. 1014년 고려 북쪽 변경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날아옵니다. 여진족 추장 오화속이 이끄는 대군이 정주성을 함락했다는 겁니다. 고려 조정은 즉각 임간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지원군을 보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임간의 부대가 여진족에게 정면으로 박살이 난 거죠. 살아남은 병사들은 정주성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는데 거기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문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안에서 아군이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성벽 밖에서 여진족한테 쫓기고 성 안에선 문도 안 열어주는 상황. 이대로면 전멸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섭니다. 품계도 없는 말단 관리 척준경이었죠. 그는 임간에게 다가가 단 2가지를 요청합니다. 무기 하나, 말 한 필, 그리고는 홀로 적진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지원군도 없이 명령도 없이 그냥 혼자서 뛰어든 겁니다. 주변 병사들은 눈을 의심했겠죠. 저 사람 지금 죽으러 가는 건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척준경은 적진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 여진족 장수의 목을 베고 포로로 잡혀있던 아군을 구출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이 장면을 목격한 여진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게 사람이냐 싶었을 겁니다. 저 한 명이 저렇게 날뛰는데 뒤에 또 뭐가 오는 거 아니냐, 대군이 몰려오는 거 아니냐, 그 공포감에 결국 퇴각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 명의 돌격이 전세를 뒤집은 거죠. 덕분에 고려군은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이 이 한 사람의 판단과 용기 덕분에 살아남은 겁니다. 이날의 기록이 고려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팩트거든요. 척준경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처음으로 선명하게 새겨진 날이었습니다. 정주성에서의 기적 같은 활약 이후 척준경의 이름은 고려 군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려 조정은 이 패배를 뼈아프게 되새기고 있었죠. 여진족은 왜 강한가? 핵심은 기동력이었습니다.
말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마전술 앞에서 고려의 보병 중심 군대는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든 사람이 바로 윤관이었습니다. 윤관은 왕에게 건의합니다. 기존 군대로는 안 된다. 완전히 새로운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별무반입니다. 기병 중심의 신기군, 보병으로 구성된 신보군, 승려들까지 전투에 투입한 항마군까지 합쳐 무려 17만 명 규모의 대부대였죠. 그냥 숫자만 불린 게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반복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당시 고려가 동원할 수 있는 최강의 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척준경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정주성에서 목숨 걸고 싸웠더니 돌아온 건 동료들의 모함이었거든요. 전공을 시기한 주변의 고발로 옥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아군한테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어이없는 상황이었지만 강씨 고려 귀족 사회의 현실이 딱 그랬습니다. 능력보다 줄이 중요하고 공보다 시기가 앞서는 구조였으니까요. 윤관은 달랐습니다. 그는 척준경의 진짜 가치를 알아봤거든요. 17만 대군을 이끌고 나서면서 윤관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척준경을 사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꺼내 정식 군인 신분으로 복귀시킨 거죠. 숙종의 뒤를 이은 예종 역시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1107년 대규모 여중원장을 결행합니다. 척준경에게 두 번째 부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차 여진 원정은 처음부터 기만으로 시작됐습니다. 윤관은 여진 추장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화해의 자리처럼 꾸몄지만 실상은 달랐죠. 자리에 모인 추장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기습작전이었습니다. 선빵을 치고 시작한 겁니다. 덕분에 초반 기세는 고려군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고 연이어 성들을 함락시키며 빠르게 북쪽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석성에서 막혔습니다. 여진족이 이성에 단단히 틀어박힌 채 버티기 시작한 거죠. 고려군이 공격을 퍼부었지만 성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윤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윤관이 척준경을 찾았습니다. 간곡하게 부탁했죠. 저 성을 뚫어줄 수 있겠냐고요. 척준경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옷 하나, 방패 하나만 든 채 성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원 병력도 없이 어무도 없이 그냥 혼자였습니다. 성벽을 타고 오르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려 병사들은 숨을 죽였겠죠.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을 겁니다. 성 위에 오른 척준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진 추장 10명을 순식간에 쓸어버린 겁니다. 지휘부가 눈앞에서 통째로 사라지자 여진족의 저항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고려군은 함성을 지르며 성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석성은 그렇게 함락됐습니다. 이 승리가 동북구성 개척의 결정적인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척준경이라는 이름은 이날 이후 전설이 아닌 신화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석성 함락 이후 고려군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윤관이 이끄는 17만 대군은 파죽지세로 북쪽을 밀어붙였고 불과 한 달 만에 여진족의 성 6개를 빼앗고 3개를 새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동북 구성입니다. 고려 역사상 가장 북쪽까지 영토를 넓힌 순간이었죠. 조정은 들떴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승리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지도 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9개의 성을 손에 넣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은 빼앗았지만 관리할 병력이 부족했고 보급선은 길어졌으며 병사들은 지쳐가고 있었죠. 여진족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흩어졌던 부족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고 지형을 훤히 꿰뚫고 있는 그들의 유격 공세가 거세졌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108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한목 골짜기에서 윤관의 본진이 여진족에게 완전히 포위된 겁니다. 탈출로는 막혔고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부사령관 오연총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고 본진 전체가 전멸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17만 대군의 총사령관이 적의 포위망 안에 갇혀버린 거죠. 이 소식이 척준경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의 동생이 말렸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요. 척준경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먼저 모셔야 한다. 그리고는 자원자 단 10명을 출연했습니다. 10명, 수만 여진족의 포위망을 뚫겠다는데 데려가는 병력이 고작 10명이었습니다. 그게 척준경이었습니다. 10명이었습니다. 척준경과 결사대 10명이 수만 여진족의 포위망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군사적으로 보면 그냥 자살 행위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척준경이 앞장서서 적진을 휘젓기 시작하자 겹겹이 쌓인 포위망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틈을 타 11명은 윤관의 본진까지 돌파해 들어갔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은 담담합니다. 척준경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고요. 윤관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전멸을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 11명이 나타나 포위망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감격한 윤관은 척준경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전쟁터에서 최고 지휘관이 부하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명령이 아니라 신뢰였고 계급이 아니라 인간적인 유대였죠.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영주성이었습니다. 고려군이 성안에 고립된 채 여진족에게 포위당한 겁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죠. 그때 척준경이 나섰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적만 늘어난다. 그는 소수 정예를 이끌고 성문을 열고 나가 적진을 정면으로 유린했습니다. 기습이 아니었습니다. 정면 돌파였죠. 결국 여진족은 퇴각했고 고립된 성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척준경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무기가 됐습니다. 포위된 성에서 구원을 기다리던 고려 장수들이 척준경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버텨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의 존재가 전장의 심리를 바꿔놓은 겁니다. 여진족에겐 공포였고 고려군에겐 희망이었습니다. 척준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척준경이 전장을 누비는 동안에도 전쟁의 흐름은 고려에게 유리하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패배가 찾아왔습니다. 갈라수 전투였죠. 지형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는 여진족이 골짜기와 수풀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유격 전술을 반복하자 17만 대군도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전쟁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급은 끊겼고 병사들은 지쳤으며 낯선 북방의 혹독한 기후까지 고려군을 갉아먹었죠. 결국 고려와 여진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실력을 인정한 겁니다. 합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동북 구성을 여진에게 돌려주는 대신 전쟁을 멈추는 것. 그렇게 피를 흘려가며 쌓아 올린 9개의 성이 다시 여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정 안팎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유지할 수 없는 영토는 결국 짐이 될 뿐이니까요. 흥미로운 건 이 사건이 훗날 조선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세종대왕은 북방 영토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 동북 구성의 실패 사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산맥을 경계로 삼으면 관리가 어렵다는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세종은 산 대신 강을 국경선으로 정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경선이 바로 이때의 판단에서 비롯된 겁니다. 척준경이 뛰어다닌 그 전쟁이 수백 년 후의 지도를 바꾼 셈이죠. 전쟁은 끝났지만 척준경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통해 단순한 군인이 아닌 고려 최고 귀족들의 목숨을 직접 구해낸 인물이 됐습니다. 윤관을 살렸고 수많은 장수들을 살렸죠. 전쟁터에서 쌓은 신망은 곧바로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됐습니다. 뒷골목 출신의 싸움꾼이 이제 고려 중앙정계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척준경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전장이 아닌 조정, 칼 대신 권력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여진정벌의 영웅이라는 명성은 그를 중앙정계의 요직으로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뒷골목 출신 싸움꾼이 고려 권력의 심장불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인물이 척준경에게 손을 내밉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이자겸이었습니다.
이자겸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실과 겹겹이 혼인관계를 맺으며 고려 조정을 사실상 장악한 인물이었죠. 쉽게 말하면 왕보다 더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자겸이 왜 척준경에게 손을 내밀었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척준경의 명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문벌 귀족의 정치력과 전쟁 영웅의 대중적 신망이 결합하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이 완성되니까요. 두 사람은 결국 사돈 관계까지 맺으며 하나의 세력으로 뭉쳤습니다. 이 무렵 고려 바깥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빠르게 강성해지며 고려의 사대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척준경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진족과 직접 싸워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투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몸으로 알고 있었죠. 척준경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사대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한 겁니다. 인종은 척준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대를 수용했죠. 하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 이 두 사람의 결합이 왕권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조정 안에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인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자겸을 제거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계획은 새고 말았습니다. 이자겸이 먼저 움직였고 인종의 측근들이 역으로 숙청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척준경의 동생과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장에서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그 사나이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기수가 꽂힌 겁니다. 가족의 시신을 마주한 척준경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공모자들의 집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길이 잡히기도 전에 척준경은 군사를 몰아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여진족도 막지 못한 그가 이번엔 왕궁을 향한 겁니다. 고려사는 이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인종은 왕위를 넘기겠다는 문서를 직접 작성해야 했다고요. 왕이 신하의 분노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척준경과 이자겸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권력을 나눠 가진 두 사람은 결국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하기 어려운 존재들이었죠. 인종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은 조용히 척준경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자겸을 제거해달라고요. 척준경은 움직였습니다. 직접 군사를 이끌고 궁궐을 장악했고 이자겸 일파를 완전히 쓸어냈습니다. 한때 함께 권력을 나눴던 동지를 자기 손으로 끝낸 겁니다. 왕을 위협했던 척준경이 이번엔 왕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왕궁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두 번 해낸 겁니다. 고려 역사에서 이런 인물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이자겸을 제거한 공은 누가 봐도 척준경의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그에게 문화시중,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자리를 내밀었습니다. 고려 신하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죠. 그런데 척준경은 거절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조정의 문법과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신진 세력의 핵심 인물 정지상이 척준경을 탄핵했습니다. 이자겸의 난 당시 궁궐을 불태우고 왕을 위협한 죄를 물은 겁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척준경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조차 두려워했던 그 사나이가 아무 말 없이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전남 신안으로 유배된 척준경은 이후 고향 황해도 곡산으로 유배지가 옮겨졌습니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가난한 향미 집안의 골목대장으로 시작해 왕의 하인이 되었다가 전설적인 무장으로 역사에 이름을 새기고 조정의 실세로 권력을 누렸다가 결국 고향 땅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파란만장이라는 말도 부족한 삶이었죠. 역사가들은 지금도 고개를 갸웃합니다. 왜 싸우지 않았을까? 왕도 막지 못했던 그 무력으로 왜 탄핵 하나에 순순히 무너졌을까? 어쩌면 척준경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칼로 열 수 있는 문과 칼로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이 따로 있다는 걸. 그 미스터리가 오늘날까지 척준경을
단순한 싸움꾼이 아닌 입체적인 인간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척준경은 소설 속 인물이 아닙니다. 고려사라는 정사의 이름과 행적이 낱낱이 기록된 실존 인물이죠. 혼자서 적진을 뚫고 10명으로 포위망을 돌파하고 맨몸으로 성벽을 올라 추장 10명을 쓸어버린 그 기록들이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가끔 이런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그런데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 척준경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